40년을 넘게 닦았습니다. 시어머니 손때 묻은 저 녹그릇을요. 닳고 닳아 얇아진 그릇의 가장자리를 만질 때마다 내 인생도 저렇게 닳아 없어지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내 무릎이 먼저 닳아 없어지고 말았죠. 의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연골이 거의 다 닳아서 뼈끼리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걷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당장 수술 날짜 잡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의 첫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수술? 추석이 코앞인데? 당신 없으면 명절은 어쩌라고. 지긋지긋한 통증은 벌써 몇 년째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 탓이려니, 맏며느리로 살아온 세월의 훈장이려니 생각하며 파스를 붙여가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올여름 유난히 잦았던 비 때문인지 무릎은 더 이상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 안에서 유리 조각이 갈리는 듯한 소리가 났고 밤이면 욱신거리는 통증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죠. 결국 동네 정형외과를 찾았고 의사는 제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않은 채 MRI 사진만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장 큰 병원으로 가서 수술 날짜를 잡으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평생 병원 한번 제대로 가본 적 없이 튼튼하다고 자부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몸뚱이 하나 마음대로 가눌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이 서러웠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는데 절뚝이는 다리 때문에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아찔한 순간 옆에 서 있던 젊은 학생이 저를 부축해 주더군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 예. 고마워요, 학생. 그 학생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버스 정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고작 20걸음 남짓한 집까지의 거리가 천리길처럼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편은 거실 소파에 누워 태평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든 말든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죠. 다녀왔어요. 남편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물었습니다. 왔어? 병원에선 뭐래? 저는 부엌으로 가 찬물을 한 잔 들이켜고 나서야 겨우 입을 열 수 있었습니다. 수술해야 한대요. 연골이 다 닳아서 없다고. 수술? 그제야 남편이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아닌 당혹감이 서려 있었죠. 아니, 갑자기 무슨 수술이야? 추석이 코앞인데? 당신 없으면 명절은 어쩌라고. 그의 첫마디는 제 건강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명절 걱정뿐이었죠. 40년 전 이 집의 시집와 처음 맞았던 추석이 떠올랐습니다. 22살 아무것도 모르던 새댁이었던 저는 20명이 넘는 시댁 식구들의 밥상을 혼자 차려내야 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맏며느리가 잘해야 집안이 편안하다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묵묵히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그 후로 40년 단 한 번도 그 책임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당장 날짜 잡으래요. 이대로 두면 아예 못 걷게 될 수도 있다고. 그래도 그렇지. 명절 쇠고하면 안 되나? 동생들 다 모이는데 음식은 누가 하고 상은 누가 차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나는 아내가 아니라 그저 명절에 필요한 일꾼일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양반아,
당신 마누라가 못 걷게 될 수도 있다는데 지금 음식 걱정이 나와? 내 인생이 당신들 명절 치러주려고 있는 인생이야?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평생을 그래왔듯 속으로 삼켰습니다. 화가 나도 참고 서러워도 삼키고 그것이 맏며느리의 미덕이라 배웠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세상 모르고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찬장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둔 녹그릇들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며 제게 물려주신 유품이었죠. 명절이나 제사 때만 쓰는 그릇들이었지만 저는 해마다 장마가 오기 전과 가을이 오기 전에 꼭 한 번씩 꺼내 닦아두곤 했습니다. 마른 행주에 녹그릇 광택제를 묻혀 힘주어 닦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하게 녹이 쓴 그릇들이 제 손길이 닿을 때마다 조금씩 제 빛을 찾아갔습니다. 녹그릇을 닦는 동안은 복잡한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녹그릇의 차가운 감촉이 제 아픈 무릎으로 전해지는 듯 시큰거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어머님께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는 정말 못하겠습니다. 이 녹그릇 무게만큼이나 제 인생도 무거워서 이제는 더는 버틸 힘이 없어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녹그릇들을 모두 닦아 다시 찬장에 넣었습니다. 반짝이는 녹그릇들을 보니 한편으로는 뿌듯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그릇들은 해마다 이렇게 제 빛을 찾는데 내 인생은 어째서 점점 빛을 잃어가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생 처음으로 반항이라는 것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시댁 가족단체 대화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른 후 저는 핸드폰을 뒤집어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눌러놓은 기분이었죠. 1분, 2분 시간이 흐를수록 심장이 발소리를 내며 뛰는 것 같았습니다. 40년입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제 의견이라는 것을 내본 것이 4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라고 대답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뭘 하는지도 모른 채 넥타이를 매며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여보, 나 아침은? 저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묵묵히 냉장고에서 밑반찬을 꺼내고 어젯밤 끓여둔 국을 데웠습니다.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온 신경은 식탁 위에 뒤집어 놓은 핸드폰에 쏠려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까똑. 짧은 알림음이 정적을 깼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식탁에 앉아 막 숟가락을 들었을 때 그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단체 대화방에 메시지가 올라오기 시작한 것이죠. 이게 다 뭐야? 아침부터. 남편은 미간을 찌푸리며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제 얼굴과 핸드폰 화면을 번갈아 쳐다보더군요.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국그릇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핸드폰 화면에는
시동생들의 메시지가 쉴 새 없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둘째 시동생은 형수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추석을 간소하게 하자니요? 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고, 셋째 시동생은 저희는 형수님이 해주시는 송편이랑 갈비찜 먹으러 가는 건데요. 하, 라며 농담인 척 제 진심을 깎아내렸습니다. 막내 동서가 형님 무릎 안 좋으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수술하셔야 한다고요. 라며 유일하게 제 건강을 걱정했지만 그 목소리는 다른 원성들의 금세 묻혀버렸습니다. 특히 둘째 시동생의 다음 메시지는 제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형수님, 저희가 매번 빈손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명절 때마다 두둑하게 용돈도 챙겨드리지 않습니까? 조금 서운하네요. 두둑한 용돈. 매번 올 때마다 봉투 하나를 쥐어주긴 했죠. 하지만 그 돈으로 20명이 넘는 식구들의 3일치 음식을 장만하고 나면 남는 것은 제 몸의 통증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겉으로는 걱정하고 위하는 척했지만 속내는 당신은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니 하던 대로 해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당신 동생들한테 나를 무슨 낯 뜨거운 인간으로 만들려고 이래. 당장 아니라고 올해도 예전처럼 할 거라고 다시 올려. 못해요. 뭐? 저 정말 수술해야 해요. 이번 명절은 당신이 동생들한테 잘 좀 말해주세요. 이 여자가 정말. 남편은 숟가락을 식탁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아침의 고요함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어 봐. 맏며느리가 돼서 명절을 안 쇠겠다고 하는 걸 보시면 얼마나 기가 막혀 하시겠어. 조상님 뵐 낯이 없다, 정말. 또 어머니 이야기, 조상님 이야기였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방패 삼아 저를 올가매는 것은 40년 동안 변치 않는 그의 방식이었죠.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조상님이 살아계셨으면 내 무릎이 이렇게 닳아 없어지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하는 서러운 마음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정말이지, 이 집에서 나는 조상님 밥 차려주는 기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등 뒤로 남편이 고래고래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다시 한번 단체 대화방을 확인했습니다. 제안을 올린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 저는 이미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명절을 망치려는 이기적인 맏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동서는 그래도 명절인데 아이들도 할머니 댁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데 어쩌죠? 라며 교묘하게 책임을 제게 돌렸습니다. 아이들의 실망도 명절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도 모두 제 탓이라는 것이었죠. 저는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있다가는 정말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침 해가 환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버린 기분이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돌아온 것은 원망과 비난뿐이었습니다. 그때 꺼진 핸드폰 대신 집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받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목소리가 큰 둘째 시동생이겠죠. 이대로 전화를 받지 않고 버티면 그들은 과연 포기할까요? 아니면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또 다른 방법으로
저를 압박해 올까요? 수화기를 향해 뻗으려던 제 손이 허공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요란하게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는 마치 제 심장을 직접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벨소리가 한 번 끊겼다가 잠시 후 더 집요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받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압박감이 온몸을 짓눌렀죠. 결국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형수님, 저예요, 강준이. 메시지는 보셨어요? 아니, 갑자기 명절을 간소화하자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역시나 둘째 시동생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따져 묻는 듯한 날이 서 있었습니다. 서방님, 제가 무릎이 많이 안 좋아서요. 병원에서 수술해야 한다고 해서. 아니, 형님한테 들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명절이 어떤 날입니까? 1년에 2번 온 가족이 모여서 조상님께 인사드리는 날인데 형수님이 중심을 딱 잡아주셔야죠. 그에게 제 아픈 무릎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명절과 맏며느리의 중심만이 중요했죠. 저는 힘겹게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들 음식을 조금씩 해오면 어떨까 하고. 에이, 형수님. 형수님 음식 솜씨랑 저희 솜씨가 같습니까? 형수님이 해주시는 그 맛 때문에 저희가 명절 기다리는 거 아시면서 형수님 없으면 명절 분위기가 나겠어요? 그는 제 노동을 맛과 분위기라는 말로 포장하며 제 희생을 당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힘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제 입에서 나온 것은 또다시 체념의 대답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제 몸에 새겨진 습관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거봐요, 형수님. 역시 형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저희 추석 때 맛있는 거 많이 기대하고 갈게요. 시동생은 제 대답의 무게는 전혀 알지 못한 채 신이 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툭 하고 끊어진 수화기를 내려놓는데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니, 상황은 더 나빠졌죠. 저는 이제 한번 불만을 제기했다가 마지못해 하는 맏며느리가 되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남편은 퇴근하고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마치 아침의 언쟁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그는 제가 시동생의 전화를 받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하기로 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그것이 그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죠. 제 희생 뒤에 숨어 침묵하는 것. 다음 날부터 저는 말없이 명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절뚝이는 다리를 이끌고 새벽 시장으로 향했죠. 왁자지껄한 시장의 풍경 속에서 저만 홀로 섬처럼 외로웠습니다. 20명이 넘는 식구들이 먹을 차례상과 음식 재료들을 카트에 가득 싣고 계산을 하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계산대 아주머니가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더군요. 아이고 할머니, 뭘 이렇게 많이 사세요? 잔치라도 하시나 봐요. 네, 그냥 식구들이 많아서요. 차마 추석 명절 준비를 혼자 한다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사온 재료들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도라지 껍질을 벗기고 고사리를 삶고 밤을 깎았습니다. 무릎을 굽히고 앉아 몇 시간을 일하고 나니 다리가 퉁퉁 부어 감각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 저는 다시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닦아두었던 녹그릇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반짝이는 녹그릇들을 하나하나 식탁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이 그릇에 담길 음식들을 만들기 위해 저는 앞으로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워야 할 겁니다. 그리고 명절이 끝나면 제 몸은 또 한 번 망가지겠죠.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면, 그래, 이번이 마지막이야. 내 인생에서 누군가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은 이번 추석이 마지막이다. 40년 동안의 맏며느리 노릇, 이 지긋지긋한 명절 준비도 올해로 끝을 내는 거다. 그런 결심이 서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서늘할 정도로 고요해졌죠. 저는 찌그러진 무릎을 겨우 펴고 일어나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통장을 꺼냈습니다. 결혼 초부터 남편 몰래 푼 돈을 모아온 비상금이었습니다. 도서관 사서가 되겠다는 꿈을 접은 대신 언젠가 나만의 작은 서재를 갖겠다는 소박한 꿈을 꾸며 모아온 돈이었죠. 통장에 찍힌 숫자를 확인하며 저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 녹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저 그릇들은 더 이상 희생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지막 임무를 알리는 신호탄처럼 보였죠. 저는 마른 행주로 녹그릇을 한 번 더 소리나게 닦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반짝이는 녹그릇을 보며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희생을 가장 완벽하게 치러내리라 다짐했습니다. 동서, 아니,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예상치 못한 막내 동서의 등장에 저는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명절 전날 저녁에나 도착하던 사람이 며칠이나 먼저, 그것도 이른 아침에 들이닥친 것이었죠. 막내 동서 선영 씨는 큰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들어서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형님, 저 휴가 좀 일찍 냈어요.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좀 쉬기도 하고 형님 일도 좀 도와드릴까 하고요. 아이고, 뭘 도와줘. 너도 피곤할 텐데 어서 들어와. 저는 서둘러 그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남편은 이미 출근한 뒤라 집은 조용했습니다. 동서는 거실 한쪽에 캐리어를 세워두고는 부엌으로 들어와 산더미처럼 쌓인 음식 재료들을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세상에 형님, 이걸 또 혼자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형님 무릎도 안 좋으신데. 그녀의 말 한마디에 울컥하고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무릎도 안 좋으신데. 가족 중 누구도 제대로 알아주지 않았던 제 고통을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이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매년 하던 일인데 뭐.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다시 밤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는 외투를 벗어 소파에 걸쳐두고는 곧장 제 옆으로 와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밤을 담아둔 그릇을 자기 앞으로 끌어당겨 과도를 들었습니다. 동서, 나도. 내가 할게. 손님인데 무슨. 손님은요. 저도 이 집 며느리인데요. 형님, 그냥 저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하시던 일 하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서툰 솜씨로 밤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생활만 오래 한 탓에 살림에는 영 소질이 없는 사람이었죠. 깎아놓은 밤 모양이 울퉁불퉁 제각각이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깎고 있는 것이 밤이 아니라 제 외로운 마음의 모서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밤을 깎았습니다. 부엌에는 과도가 서걱거리며 밤 껍질을 벗겨내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만 마디의 위로보다 더 큰 힘이 느껴졌죠. 점심때가 되어 제가 국수를 삶으려 하자 동서가 손사래를 치며 저를 말렸습니다. 형님, 앉아 계세요. 오늘은 제가 뭐라도 해볼게요. 우리 그냥 시켜 먹을까요? 됐어. 뭘 시켜 먹어. 금방 하는데. 아니에요, 형님. 저 형님 쉬게 해드리려고 온 거예요. 결국 그녀의 고집에 못 이겨 우리는 동네 중국집에서 자장면을 시켜 먹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명절 준비를 하다가 부엌 식탁에 앉아 배달 음식을 먹는 것은요. 늘 찬밥에 남은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바쁘다는 핑계로 굶기 일쑤였으니까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자장면을 동서와 마주 앉아 먹고 있자니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오후에는 다른 동서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막내 동서가 먼저 와 있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둘째 동서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님, 막내 동서 벌써 갔어요? 걔는 회사가 바쁘다더니 웬일이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시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은 시어머니 같은 형님 눈치를 보며 명절 당일에 맞춰가는데 막내가 먼저 가서 예쁨을 독차지하는 건 아닌가 하는 경계심이었죠. 응, 휴가 냈다고 좀 일찍 왔네. 어머, 걔가 형님 일 도와드리기는 해요? 살림은 하나도 할 줄 모르잖아요. 괜히 형님 일만 더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어. 전화를 끊고 나니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막내 동서의 행동은 돕는 것이 아니라 튀는 것으로 보였던 겁니다. 저녁이 되어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는 막내 동서를 보고는 반갑게 인사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불편한 기색이었습니다. 아이고, 재수 씨. 일찍 왔네. 회사 바쁘지 않고? 네, 아주버님. 휴가 냈어요. 그래, 잘 왔어. 형수 혼자 고생하는데 잘 됐네.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녁상 앞에서 그의 진심이 드러났습니다. 동서가 돕겠다며 부엌에서 서성거리자 남편이 점잖게 말했습니다. 재수 씨, 피곤할 텐데 그냥 앉아 있어. 이런 건 다 형수가 알아서 해. 몇십 년을 해온 사람인데 눈 감고도 하지. 그 말은 동서를 위하는 척하면서 결국 모든 것을 제 몫으로 돌리는 교묘한 말이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동서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제게 와서 형님, 제가 그릇 놓을게요라며 조용히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동서는 제 옆자리에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잠들기 전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형님, 정말 괜찮으세요? 어둠 속에서 나직하게 들려오는 그 목소리에 단단하게 걸어 잠갔던 제 마음의 빗장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괜찮지 않아. 평생 처음으로 가족에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도망가세요. 어둠 속에서 들려온 동서의 속삭임은 밤새도록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녀가 정말 내 계획을 알고 한 말인지 아니면 그저 위로의 말이었는지 알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동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일어나 제 아침 준비를 도왔습니다. 우리는 서로 지난밤의 대화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빛으로 침묵으로 더 깊은 무언가를 공유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명절 전날이 되자 둘째와 셋째 시동생 내외가 차례로 도착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이들 떠드는 소리와 어른들의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저와 막내 동서만이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른 동서들은 거실에 앉아 과일을 깎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동안 저와 막내 동서는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혔습니다. 어머님, 막내 동서는 시집 오더니 살림이 많이 늘었네. 전을 제법 부치는데? 둘째 동서가 부엌 쪽을 향해 빈정거리듯 말했습니다. 막내 동서는 그 말을 못 들은 척 묵묵히 동태전을 뒤집었죠. 기름 냄새와 음식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습니다. 쉴 새 없이 음식을 만들어 내놓아도 거실에 있는 가족들의 젓가락질 몇 번에 접시는 금세 비워졌습니다. 형수님, 여기 갈비찜 좀 더 줘요. 형수님, 잡채가 좀 싱거운 거 아니야? 요구와 평가는 끝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동생들 옆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기만 할 뿐 부엌 쪽으로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부엌은 제가 다스리는 별개의 왕국이고 자신은 그곳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듯한 태도였죠. 밤이 깊어 아이들과 여자들이 안방으로 들어가 잠자리를 준비할 때 거실에서는 남자들의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과일과 마른 안주를 내어가며 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술이 거나하게 취한 남편이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동생들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그래도 우리나라 명절 문화가 좋은 거야. 이렇게 1년에 2번씩이라도 얼굴 보고 다 같이 모여서 조상님 생각하고. 안 그러냐? 맞아, 형님. 다 형수님 덕분이지. 형수님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모이겠어? 둘째 시동생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을 꿰뚫는 남편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형수가 맏며느리 노릇 하나는 똑 부러지게 해. 잔말 없이 묵묵하게 자기 할 일 다 하고. 이러니 집안이 편안한 거야. 안 그래? 여자가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켜야 집안이 평안한 법이라고. 집안의 평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 40년의 희생, 달아 없어진 무릎, 밤새 잠 못 이루며 흘렸던 눈물. 그 모든 고통의 시간이 남편에게는 고작 집안의 평안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겁니다. 제가 조용히 참고 인내했던 세월이 그에게는 그저 당연하고 만족스러운 상태였던 것이죠. 제 고통을 대가로 얻은 평안을 그는 동생들 앞에서 자랑거리처럼 떠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과일 접시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등 뒤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막내 동서가 제 팔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만이 제가 현실에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형님, 그녀의 나직한 부름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로봇처럼 묵묵히 과일 접시를 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남자들은 저를 본체만 채하며 계속해서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제 귀에는 마치 악마의 소리처럼 끔찍하게 들렸습니다. 안방으로 들어오자
다른 동서들은 이미 잠자리에 누워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형님, 고생하셨어요. 저희는 먼저 좀 누울게요. 아무도 제 표정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직 막내 동서만이 제 얼굴을 살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죠. 저는 이불을 펴고 자리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이러니 집안이 편안한 거야라는 그 말이 메아리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래, 당신들이 말하는 그 평안이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내가 똑똑히 보여주마. 당신들이 나의 침묵 위에서 누려온 그 안락한 세상이 나의 작은 균열 하나로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반드시 깨닫게 해주마. 어둠 속에서 저는 차갑게 분노를 삼키며 제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굳혔습니다. 차례와 아침 식사가 폭풍처럼 지나갔습니다. 남자들은 거실 소파에 드러누워 텔레비전을 보며 명절의 여유를 만끽했고 아이들은 마당에서 자기들끼리 시끄럽게 뛰어놀았습니다. 그리고 부엌 싱크대에는 밤새 치른 전쟁의 흔적처럼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접시, 국물이 말라붙은 밥그릇, 고춧가루가 낀 수저들.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설거지 더미 앞에 서자 어젯밤부터 애써 눌러왔던 분노가 다시금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형님, 제가 할게요. 가서 좀 앉아 계세요. 막내 동서가 제 옆으로 와서 고무장갑을 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밀어내고 직접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이것은 내가 시작하고 내가 끝내야 할 일이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게. 동서는 가서 애들 좀 봐줘. 제 목소리가 너무나 차갑고 단호했는지 동서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못하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뜨거운 물을 틀고 묵묵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신경질적으로 부엌을 울렸습니다. 이러니 집안이 편안한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 손놀림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접시를 닦는 것인지 40년의 세월 동안 쌓인 울분을 닦아내는 것인지 알 수 없었죠. 무릎은 끊어질 듯이 아파왔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잠을 설친 탓에 머리는 깨질 것 같았습니다.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배신감이 뒤섞여 온몸이 부서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둘째 시동생이 소리쳤습니다. 형수님, 녹그릇은 어디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쓰시던 그 술잔에다 술 한 잔 따라 마시게.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녹그릇들. 어제 차례상에 썼다가 한쪽에 따로 빼놓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대충 닦고 선반 위에 올려두었던 녹그릇 더미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크고 작은 그릇과 접시, 수저들이 위태롭게 쌓여 있었죠. 그 무게가 상당했습니다. 잠깐만요, 서방님. 지금 가져다 드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며 몸이 휘청했습니다. 아, 하는 비명을 삼킬 틈도 없이 제 손에 들려있던 녹그릇 더미가 앞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쨍그랑, 차르르르릉 마이너스. 귀를 찢는 파열음과 함께 녹그릇들이 부엌 바닥으로
어지럽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부엌으로 쏠렸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을 깬 것은 둘째 시동생의 고함이었습니다. 아니, 형수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가 맨 먼저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나뒹구는 녹그릇들 사이에서 한쪽이 흉하게 찌그러진 놋술잔을 발견하고는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이거 아버지가 제일 아끼시던 거잖아요. 이걸 이렇게 만들면 어떡해요? 그의 고함 소리에 남편과 다른 식구들도 모두 부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주저앉은 채 찌그러진 놋술잔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찌그러진 내 마음을 보는 것 같았죠. 당신 정신을 어디다 두고 있는 거야? 그게 어떤 건데? 남편마저 저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넘어져 고통스러워하는 아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찌그러진 녹그릇만이 보일 뿐이었죠. 형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머니 유품을 이렇게 함부로 다루시면 안 되죠. 둘째 동서까지 나서서 저를 나무랐습니다. 순식간에 저는 시부모님의 소중한 유품을 망가뜨린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 아픈 무릎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가 왜 넘어졌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모든 비난의 화살이 오롯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둘러싸고 원망의 눈빛을 보내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천천히 뜯어보았습니다. 남편, 시동생들, 동서들, 그들의 얼굴 위로 지난 40년의 세월이 겹쳐 보였습니다. 나의 희생을 먹고 나의 침묵을 자양분 삼아 평안을 누려온 그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이유도 참을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만하세요. 얼음장처럼 차가운 막내 동서의 목소리가 부엌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잠재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둘째 시동생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재수 씨? 지금 형수 편드는 거야? 아버님 유품이 이렇게 됐는데. 막내 동서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저를 한 번, 그리고 찌그러진 놋술잔을 한 번 쳐다본 뒤 형형한 눈빛으로 시동생을 똑바로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찌그러진 건 저 녹그릇이 아니에요.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모든 음절에 힘을 주어 말을 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형님의 인생이, 형님의 무릎이, 형님의 꿈이 저렇게 찌그러졌습니다. 그걸 아주버님들은 단 한 번이라도 들여다본 적 있으세요? 그녀의 폭탄 같은 선언에 부엌 안의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당황하며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재수 씨, 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형수가 실수한 걸 가지고 왜 이를 키워? 실수요? 아주버님, 형님이 왜 넘어지셨는지 보셨어요? 아픈 무릎 부여잡고 아주버님 술 시중 드시려다 넘어진 거 안 보이셨냐고요. 형님이 며칠 밤낮으로 잠 한숨 못 자고 이 모든 음식을 혼자 준비하는 동안 아주버님들은 거실 소파에 누워 뭘 하셨죠? 막내 동서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저를 둘러싼 모든 가족들을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안의 평안이요? 형님이 어젯밤 아주버님 말씀 듣고 밤새 어떤 표정으로 누워 계셨는지 아세요?
형님의 고통을 걸음 삼아 피어난 평안이 그렇게 자랑스러우셨어요? 이 녹그릇들은 명절 때만 닦으면 이렇게 윤이 나지만 한번 닳아 없어진 형님 무릎은, 한번 멍든 형님 마음은 뭘로 닦아낼 겁니까? 그녀의 외침은 저를 대신한 절규였습니다. 제가 40년간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못했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썩어 문드러졌던 말들이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꾹 하고 막혀있던 눈물샘이 터져버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막내 동서의 용기 있는 외침에 저는 바닥을 짚고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찌그러진 노술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제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만 그 안에는 40년 묵은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노술잔을 든 손으로 남편을 가리켰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집안의 평안이 뭔지 알아? 내 입을 막고 내 꿈을 꺾고 내 몸이 부서져라 일하게 만든 결과가 당신들 평안이었어. 내가 아프다고 해도 명절 걱정, 내가 힘들다고 해도 조상님 걱정. 이 집에서 나는 사람이 아니었어. 나는 그냥 일하는 기계였어. 저는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동생들, 당신 조상님들 귀한 거 반만큼이라도 나를 귀하게 여겨봤어? 내가 이 집안대를 잇는 아들을 낳아주고 당신 부모님 병수발을 다하고 40년 세월을 당신 집안 귀신들을 위해 밥을 해바쳤는데 돌아온 게 고작 집안의 평안이라는 칭찬 한마디야? 저는 찌그러진 노술잔을 식탁 위에 쾅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나도 이제 더는 못하겠다. 이 지긋지긋한 맏며느리 노릇 오늘부로 끝이야. 제 절규에 모두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마 처음 봤을 겁니다. 순종적이고 말없던 맏며느리의 분노를요.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충격, 그리고 희미한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절뚝이는 다리를 이끌고 그들을 지나쳐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제 어깨를 스쳐 지나가는 공기마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와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봇물 터지듯 울음이 쏟아졌습니다. 서러움과 분노, 그리고 아주 조금의 후련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소리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폭풍이 지나간 후 시댁은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시동생 내외는 저녁도 먹지 않고 서둘러 짐을 챙겨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텅 빈 집에는 깨진 침묵과 어색한 공기,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찌그러진 놋 술잔만이 남아 있었죠. 저는 그날 이후 남편과 한마디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제 방문을 두드리며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방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며칠 후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와 함께 통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위자료, 그리고 내 40년치 가사노동에 대한 퇴직금. 제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서류와 통장을 번갈아 보며 경악했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이 나이에 이혼이라니. 퇴직금은 또 무슨 소리야? 내 젊음, 내 꿈, 내 건강. 이 집안을 위해 다 바쳤어.
당신들이 누려온 그 평안에 대한 값을 치를 시간이야. 이 돈 주지 않으면 나도 더는 곱게 나가지 않아. 결국 남편은 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눈빛이 이번에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걸 그도 알았기 때문이겠죠. 몇 달 후 저는 무릎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시동생들과 동서들이 어색한 표정으로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들은 제 손에 과일 바구니와 봉투를 쥐어주며 형님, 죄송했어요.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라며 뒤늦은 사과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저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니? 너희도 너희 인생 살아라. 퇴원하던 날 저를 데리러 온 것은 남편이 아닌 막내 동서였습니다. 그녀는 제 짐을 들어주며 말했습니다. 형님, 정말 축하드려요. 진짜 인생의 시작이네요. 저는 그녀가 마련해준 작은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도서관이 바로 길 건너에 있는 햇살이 잘 드는 깨끗한 곳이었죠. 남편에게서 받은 돈과 제가 평생 모아온 비자금을 합쳐 얻은 온전한 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집 안에는 제가 좋아하는 책들로 가득 채워진 작은 책장과 편안한 안락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테이블 중앙에는 일부러 펴지 않은 채 가져온 그 찌그러진 놋 술잔이 놓여 있었죠. 저는 그곳에서 젊은 시절의 꿈이었던 사서 자격증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도서관에 가서 책 냄새를 맡고 저녁이면 창밖을 보며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형님이 아닌 오롯이 김정숙이라는 제 이름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명절이 다가왔을 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여보, 동서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났어. 아무도 음식을 하려고 하질 않아. 당신 없으니까 명절이 엉망진창이야. 제발 이번 한 번만이라도 와서 도와주면 안 될까? 그들의 명절이 쑥대밭이 되었다는 소식에 제 마음 한구석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저의 소박한 복수였을 겁니다. 저는 거실 테이블에 찌그러진 노술잔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녹그릇이 저절로 펴지지 않는 것처럼 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당신들끼리 알아서 사세요. 나는 내 명절을 보낼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막내 동서와 함께 강릉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우리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식당에 앉아 회를 먹고 시원한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서로의 새로운 시작을 축배했습니다. 책을 펼치자 익숙한 종이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제 얼굴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비로소 제 얼굴에 평온하고 희망찬 미소가 번졌습니다. 찌그러졌던 내 인생이 이제야 조금씩 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평생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희생해 온 정숙 씨의 선택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혹시 닦아도 빛나지 않는 낡은 녹그릇 하나쯤은 없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귀 기울여 읽고 더 깊은 공감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에 또 찾아와 주실 거죠?
영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위로와 시원한 용기가 되어줄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